버스 10대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초속 11.8km의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사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과거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우주 천체들이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많은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소행성의 지구 돌진 소식은 전 세계의 관심을 한껏 끌었는데 그만큼 이러한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은 지구의 생명체, 특히 인간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을 2013 WV44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소행성의 평균 지름은 91m이며 최대 지름은 160m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물체가 지구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정보입니다. 이 소행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약 2,300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거리는 달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인 38만 4천 킬로미터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먼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8년에 해당 소행성을 다시 관찰했을 때에는 놀랍게도 지구에 더 가까워져서 1,804만 4,500킬로미터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나사는 지구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 소행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접근 중인 2023 WV44 소행성의 속도는 음속의 34배인 초속 11.8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속이란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를 의미하며 대략 초속 343m 정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3 WV44의 속도를 비교하면 그 어마어마한 빠르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당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형 물체는 그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나 파괴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속도의 소행성이 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행성과 지구 간의 최근접 거리를 약 210만 마일, 즉 약 338만 킬로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의 9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지나가게 될 소행성이므로 지구와의 충돌 위험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왜 이 소행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 근접 물체의 분류 때문입니다. 지구 근접 물체란 지구 주변 우주에서 움직이는 천체들 중 지구와 가까운 거리를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구 근접 물체들은 지구와의 충돌 위험은 낮을지라도 그 궤도와 움직임 그리고 속도 등을 연구함으로써 지구와 우주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우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 WV44가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사의 우주 관측 기구들은 이와 같은 천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합니다. 지구 근접 물체는 인근 행성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지구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혜성과 소행성을 특별히 지칭합니다. 이렇게 정의됨으로써 실제로 지구의 궤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천체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13 WV44 소행성 역시 이러한 지구 근접 물체에 포함되며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라는 것입니다. 나사의 발표에서 이 소행성은 비록 지구로부터 338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지나가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감각과는 다르게 천문학자들의 천문학적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와의 거리나 소행성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여러 천체를 분류하는데 특히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라는 분류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천체들에게 부여됩니다. 평균 지름이 140m 이상이며 지구와의 거리가 750만 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해당 천체를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행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그 크기와 거리가 지구의 충돌 시 상당한 파괴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3 WV44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행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행성이 지구의 궤도로 진입하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약 2,300개의 소행성이 잠재적 위협 소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나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름이 140m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에 추락할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는 국가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크기가 1km 이상인 것은 160개에 이르며 이렇게 큰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그 좋은 예시입니다. 크기가 60m인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그 영향으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큰 숲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문학자들에게 지구에 가까운 우주 전체의 위협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천문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크기가 140m 이상인 소행성이 100년 이내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와 고급 기술을 이용한 예측에 기반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현재까지 100에서 300m 크기의 근지구 소행성 중 약 16%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무한한 넓이와 복잡한 환경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화 아마겟돈과 같은 대표적인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강력한 소행성이 지구로 내려오는 대재앙을 상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에서는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이 소행성에 핵폭탄을 설치하여 폭파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이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계공학과 찰스 엘 미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크기의 소행성에 대한 다양한 폭파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지름이 25km인 소행성에 대해 지름이 1km인 다른 소행성을 초속 5km의 속도로 충돌시켜도 그 소행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행성을 폭파하는 것이 영화처럼 단순한 작업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소행성의 질량과 구조와 내부의 물질 분포 등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만으로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핵폭발 등의 강력한 폭발이 야기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나 후유증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더욱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엘미르 박사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큰 물체일수록 그 결함이 더 많아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우리의 연구 결과 소행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인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는 소행성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도 비슷한 주제로 소행성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의 결과는 이번과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25km 크기의 소행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엘미르 박사의 연구팀은 그 이후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엘미르 박사는 홉킨스 익스트림 재료 연구소의 라메시 소장과 협력하여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들은 소행성 충돌 과정을 단순화하지 않고 충돌 직후의 파편화와 이후 중력에 의한 재결합 등을 포함한 2단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소행성과의 충돌 초기 단계에서는 소행성 전체에 수백만 개에 이르는 금이 생기고 강력한 충격파로 인해 파편들이 모래처럼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충돌로 인해 소행성 표면에는 깊은 충돌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의 내부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행성의 중심부는 손상을 입었지만 그 주변의 강력한 중력작용으로 인해 파편들을 다시 끌어당겨 재결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행성의 구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견고합니다. 그들은 소행성의 파편들이 단순히 중력만으로 느슨하게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욱 강한 힘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소행성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엘미르 박사는 이를 강조하며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할 소행성 충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소행성의 지구 충돌에 대비하여 이를 방어하거나 방향을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히 지구를 향해 접근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나 힘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메시 소장 역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구는 과거에도 소행성의 충돌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충돌 위협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엘미르 박사팀의 이번 연구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그들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태양계 관련 학술지인 이카로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연구는 소행성과 관련된 연구 분야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향후 소행성 대처 전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최근 천체 관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은 소행성들의 위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첫 번째 소행성 위성의 발견 이후로 여러 소행성들이 하나 위성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다와 이다의 위성 다크텔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위성은 지구 기반의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소행성들 중 상당수가 위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름이 100km 이상인 소행성 중 약 15% 이상이 하나 이상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소행성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적어집니다. 지금부터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소행성인 실비아, 외제니아, 그리고 이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비아입니다. 소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주로 소행성대라는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태양계의 형성 초기에 만들어진 잔여 물질들로부터 생성되었으며 그 크기는 몇 미터에서 몇백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중 실비아는 소행성대 소행성 중 8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1866년 인도 마드라스 천문대에서 근무한 영국의 천문학자 노먼 로버트 포거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의 평균 지름은 285km로 감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비아는 원일점 약 3.7AU, 근일점 약 3.2AU로 태양 주변을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실비아의 궤도는 지구보다 훨씬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5년의 주기로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발견자 포구스는 이 소행성을 발견한 뒤 로마 신화의 캐릭터인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어머니인 레아 실비아의 이름을 따서 이 소행성을 실비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로마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전설 속에서 늑대에게 키워진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비아의 위성계입니다. 2001년 미국의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은 하와이에 위치한 퀘크 망원경을 사용하여 실비아 소행성이 실제로 위성을 하나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성은 평균 지름 18km로 실비아로부터 약 1356km 떨어진 곳에서 3.6일 주기로 실비아를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위성은 로마 신화에서 레아 실비아의 첫째 아들로 알려진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로마 신화는 로마의 기원과 초기 역사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실제 역사와 전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어서 2005년에 프랑스의 천문학자 프랑크 마르키스와 그의 연구팀은 실비아에 또 다른 위성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태양계에서 2개 이상의 위성을 가진 첫 번째 소행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위성은 로물루스보다 작은 평균 지름 7km였고 공전궤도 반지름은 로물루스의 절반 정도인 706km였습니다. 이 위성은 1.38일의 주기로 실비아 주변을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위성은 레아 실비아의 둘째 아들이자 로물루스의 동생인 레무스의 이름을 따서 레무스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 두 위성의 발견은 실비아의 중력장, 구조,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 외제니아입니다. 1857년 6월 28일 외제니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헤르만 골드스미트였습니다. 골드슈미트는 전문 천문학자가 아니라 취미로 천문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리의 아파트 6층에 4인치 조리개 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학적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행성 발견 역사 중 45번째로 소행성 외제니아를 찾아냈습니다. 이 소행성의 이름 외제니아는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천체의 이름은 신화나 전설의 인물에서 따왔었습니다. 그러나 외제니아의 경우 전설의 인물이 아닌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논란의 대상인 빅토리아를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제니아의 지름은 214km로 F형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천체의 표면이 탄소로 많이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외제니아는 수처럼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행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바위나 흙과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제니아의 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행성이 굳어있는 단일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들이 모여있는 돌무더기 또는 루브르 파일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충돌과 같은 우주에서의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내부 구조가 약해졌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제니아는 수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화학적 구성이 매우 건조하며 수명이 긴 우주여행에 적합한 환경이 아닐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외제니아는 두 개의 작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푸티 프랭스입니다. 이 위성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에 위치한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지상 망원경으로 발견된 최초의 소행성 위성입니다. 푸티 프랭스는 그 크기가 약 13km로 이 작은 위성은 외제니아 주변을 5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2004입니다. 외제니아의 두 번째 위성 S/2004는 2004년 2월 칠레에 위치한 초거대 망원경을 통해 촬영된 사진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름이 약 6km로 푸티 프랑스보다 작지만 외제니아에는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외제니아를 4.7일 주기로 돌고 있으며 외제니아로부터 약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다입니다. 이다는 소행성대에 위치한 크로니스족 소행성입니다. 1884년 9월 29일 오스트리아의 천문학자 요한 팔리사가 이를 발견했고 크레타 섬의 이디산에 살던 그리스 신화 속의 님프 이다의 이름을 이 소행성에 붙였습니다. 요한 팔리사가 이다를 발견했을 때 이는 그의 45번째 소행성 발견이었습니다. 이후 망원경 관측을 통해 이다는 S형 소행성으로 분류되었는데 S형 소행성이란 주로 규산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된 소행성을 말합니다. 1993년 8월 28일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는 이다에 접근하여 목성으로 가는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이다의 중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로 인해 이다는 우주선이 접근한 두 번째 소행성으로 기록되었으며 동시에 위성을 가진 소행성 중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다의 궤도는 소행성 때의 대부분 소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4.84년마다 태양주위를 한 바퀴 돌며 자체적으로 4.63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합니다. 이다의 크기는 평균 지름 31.4km로 측정되며 그 형태는 두 개의 물체가 붙어있는 모양, 즉 크루아상 빵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한 이다의 표면은 다양한 크기와 나이의 충돌구로 뒤덮여 있어서 태양계 내에서 가장 충돌구가 많은 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다의 위성인 다크틸은 갈릴레오호가 전송한 사진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 NH가 이 위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의 생물인 다크틸로이에서 따왔습니다. 다크틸의 크기는 이다 크기의 12분의 1, 즉 직경 1.4km로 매우 작으며 두 천체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기원이 같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의 탐사로 인해 S형 소행성인 이다의 지질 구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소행성의 구성에 대해 제시되었으나 갈릴레오호의 탐사 결과로 인해 보통 콘드라이트 유성체와 관련된 S형 소행성의 구성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다의 질량은 약 4.5 곱하기 10의 16승 킬로그램 사이로 추정되며 지구 질량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다의 중력장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비해 매우 약한데 이렇게 약한 중력 때문에 만약 우주 비행사가 이다의 한쪽 끝에서 점프를 한다면 그는 이다의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초속 20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이다의 중력에 의해 끌려들지 않고 완전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다의 특이한 형태와 구조는 그 중력장이 불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만듭니다. 이다가 자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과 두 덩어리 부분에 집중된 질량 분포 때문에 이다의 양쪽 끝과 허리 부분에서 표면 중력 가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이다의 표면은 충돌구로 가득 차 있으며 전반적으로 회색조를 띱니다. 이다의 표토는 약 50 내지 100m의 두께로 감남석과 희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돌 사건으로 형성된 이 표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 풍화 작용을 받아 변화합니다. 이다는 구역 1과 구역 2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두 구역을 연결하는 부분을 허리라고 하며 구역 1에는 다우센드 도르솜 능선과 비엔나 리지오 함몰부가 있고 구역 2에는 여러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이다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충돌구로 덮여 있으며 이다의 충돌구는 지구의 동굴과 용암 동굴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충돌구들은 주로 사발 모양이며 구조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이다의 내부 구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밀도와 표면 색상 변화를 통해 콘드라이트와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다는 직경 약 120km의 코로니스 모천체가 붕괴될 때 형성되었습니다. 모천체는 부분적으로 분화되어 무거운 금속질 핵을 갖고 있으며 이다는 이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형성되었습니다. 이다의 형성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충돌구 형성 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다의 표면은 적어도 10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이다의 위성 다크트리입니다. 1994년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가 1993년에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사의 연구원들에 의해 다크트리 발견되었습니다. 다크트리의 모양은 완전한 구형이 아닌 달걀 모양에 가까우며 그 크기는 대략 1.6 곱하기 1.4 곱하기 1.2km로 꽤나 작은 최적을 가진 위성입니다.